영생은 진정 가능한 것인가? 영생을 하려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의 필연적인 숙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과 죽음입니다. 인류는 오랜 역사 이래 두 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진시황의 불로장생의 욕망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기도 하고 또한 헛된 인간의 욕망을 대신 빗대어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삼국통일의 최초 황제라 할 수 있는 진시황은 영원한 삶을 살려는 욕망으로 신하들을 전 세계로 보내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불로초를 찾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모두 실패했고 진시황은 기원전 200년 그러니까 불과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인류는 여전히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인류는 그동안 오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 환경을 꾸준히 개선을 했고 또한 각종 질병의 치료법을 개발한 것은 물론 그동안 인류가 쉼없이 점진적으로 전진한 결과 어느덧 지금은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생명 연장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고 이제는 줄기세포나 3D 프린터로 인간의 장기를 대신 만들어내는 가공의 수준에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의 영생의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단순히 생명 연장뿐 아니라 늙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한 말 그대로 진시황의 불로초를 찾는 인류의 꿈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영생의 꿈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딥스 산하의 글로벌 정보기업 업계의 거물들이죠. 이들은 진시황의 못다한 욕망을 이어받으면서 생명 연장 사업에 앞다퉈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불로장생을 꿈꾸는 인류가 직면한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치매로 알려진 알츠하이머 질병이죠. 그리고 치매 정복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것이 스위스 AC 이뮨이라는 기업입니다. 알츠하이머의 원인 단백질, 그러니까 타우 단백질을 억제하는 백신에 대한 임상 실험을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벌써부터 이 연구에 세계적인 소프트 독일 기업인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앤드 프로덕트 인 데이터 프로세싱 즉 줄임말로 SAP 기업의 공동 창업자 디트마르 홉이 AC 이뮨에 무려 4,350만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디트마르 홉은 SAP 경영에서 손을 완전히 떼버리고 본격적으로 생명공학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심장과 연골 등 인공장기 이식 기술을 개발하는 사이토넷에서 과거 2000년에 2천만 달러를 투자했고 이어서 벤처 투자업체인 다이비니 홉 바이오테크 홀딩을 세우면서 12개의 굵직한 생명공학 벤처 기업에 투자를 했던 인물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SAP 기업의 대표 디트마르 홉은 과거 독일 IBM의 엔지니어링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IBM 출신 엔지니어링 5명과 함께 이 SAP 기업을 설립하게 됩니다. 설립을 완공한 후로 그들은 재무와 인사, 제조, 영업, 물류, 유통, 설비 및 공사 관리 기능뿐 아니라 문서들이 자동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전달되는 워크풀 기능을 개발하게 되는데 SAP 기업의 워크풀 기능의 협력자는 바로 구글과 MS 그리고 IBM으로서 블록체인 IoT 공동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이들에게 기술 자본금을 조달했고 현재 윈도우 NT부터 구글의 클라우드 그리고 IBM의 메인프레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운영 체계 플랫폼이 바로 SAP 기업의 워크풀 기능과 연동되어서 지금까지 적용되면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SAP의 워크풀 기능은 구글과 MS, IBM의 클라우드 블록체인에 연결이 되면서 전 세계적인 유통, 물류, 설비 등의 모든 과정을 낱낱이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게 되었고 최초로 IBM의 블록체인 유통 시스템을 월마트를 기점으로 이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21세기판 불로초 찾기에 뛰어든 IT 기업 중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은 단연코 구글입니다. 이 구글의 최고 경영자인 유대인 랠리 페이지는 2013년부터 노화 방지 연구를 위해서 자회사 칼리코를 세웠고, 칼리코는 벌거숭이 두더지의 유전자를 이용해 대형 제약사인 에브비와 합작을 해서 죽음의 병이라는 완치 사업에 무려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고, 이 칼리코 프로젝트는 록펠러 생명공학의 기술을 양도받아서 그 개발을 모두 추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칼리코 대표이사였던 아서 디 레빈스는 오랫동안 애플의 최대 주주 경영권 참여로 인해서 칼리코와 애플의 딥러닝 바이오테크 기술을 그동안 꾸준히 연동시켜서 발전시켰습니다. 칼리코의 대표이사인 아서 디 레빈이 애플의 최대 주주이사로 경영권을 참여했던 이유도 모두 인공지능과 인간의 생체 데이터를 통해서 생명공학 발전을 유도하기 위함이었고, 실제로 애플도 자신의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해 시리의 딥러닝 프로세스를 대중들과 조용히 그리고 은밀히 연동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담이지만 아서 디 레빈슨도 팀 쿡과 같은 게이입니다. 현재도 록펠러 재단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구글의 자회사 이 칼리코라는 기업은 유전자를 변형해서 회충의 생명을 연장하는 이러한 연구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록펠러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거쳐서 2005년부터 뉴욕대 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신시아 캐니언 분자생물학 교수를 그 담당자로 채용했으면 물론 관련 자회사를 록펠러 재단과 합병까지 하면서 현재 15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칼리코라는 기업이 왜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 목표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미 장수와 관련한 약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에서 떠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 아니라 온라인 결제 서비스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즉 페이스북의 첫 투자자라고 할 수도 있는 피터 틸도 대표적인 딥스 하수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도 영생을 꿈꾸는 실리콘밸리 거물 중 한 명입니다. 일단 피터 틸은 120세까지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성장 호르몬 즉 HGH를 복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팔레오 다이어트 즉 원시인 식단을 추구하면서까지 장수를 원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피터 틸이 이같이 120세를 목표로 장수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가 120세가 되기 전 영생의 기술이 개발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그때까지 피터 틸이 죽지 않는다면 이자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 딥스 행동 대장인 피터 틸이 이렇게 120세까지 장수하려고 발버둥 치는 이유도 얼마 가지 않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술적 비약이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 시간을 과학자들은 대략 2045년에서 50년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원한 삶을 꿈꾸고 있는 피터 틸은 생명공학연구재단인 무드셀라에 벌써 35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 무드셀라 재단의 공동 설립자인 오브리드 그레이센스 연구 프로젝트에 피터 틸의 투자금이 쓰이고 있고, 이 무드셀라의 최대 주주는 아브라함 쿤 콜롭입니다. 참고로 아브라함 쿤롭이 대주주로 있는 무드셀라는 성서에 나오는 최고령자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969세까지 생존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인간이 1000살까지 살 수 있다고 믿은 영국의 이론 생물학자 즉 오브리드 그레이 박사와 미국 벤처사업가 데이비드 고벨이 2000년 이 인물의 이름을 따서 생명공학연구재단인 무드셀라 재단을 설립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재단은 현재까지 노화 방지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이뿐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으로 생명 연장을 지원하는 IT 업계 거물들도 있습니다.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특정 유전자를 가진 집단과 DNA 연구에 무려 1억 5천만 달러를 기부를 했고, 브린은 자신이 향후 파킨슨 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이러한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부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마크 저커버그가 있습니다. 이 마크 저커버그는 다른 부자들과 함께 기금을 마련해서 생명 연장 기여에 열심히 노력을 하는 이러한 과학자들에게 브레이크 스루상을 제정하면서 매년 과학자 6명에게 각각 300만 달러의 상금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억만장자가 주도하고 있는 불로장생 프로젝트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사회에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자들끼리 벌이는 그들만의 잔치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과감한 투자에 나선 억만장자의 입맛에만 치우쳐져서 현재 생명공학 연구가 특정 분야에만 치우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그들만의 리그로 인해 죽음과 불로장생은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이 빚어질 수 있다라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딥스 산하의 거부들은 생명 연장의 가능성을 불과 몇십 년 안에 그것도 매우 빠르게 적용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 그것은 바로 AI 인공지능의 진화론 때문인데, 현재 컴퓨터는 계산 속도만 빠를 뿐 쥐의 뇌보다 못한 수준이다 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공지능의 자가 진화가 무서울 정도로 매우 빠르게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2029년에 컴퓨터의 능력은 개별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게 되고 2045년 이후부터 전 인류 지능의 총합마저 크게 앞질러 버릴 것이다 라고 현재 전문가들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에 맞춰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될 것이기 때문에 무한의 에너지인 핵융합 기술 역시도 정확히 2045년에 그 실용화 개발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인류의 영생 프로젝트도 정확히 2045년부터 추진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의 정밀한 분석으로 인해 인간의 영생 개념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면서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영생의 자격은 엄청난 비용을 당연히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의 딥스들만의 혜택으로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는 없고요. 소수의 엘리트들만이 받는 그들의 특권적인 삶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영생에 가장 큰 관심을 두었던 자들이 록펠러가 사람들이고, 이 록펠러가 사람들은 그동안 우생학을 통해서 엄청난 연구와 자금을 뿌려댔었던 것입니다. 우생학은 맨 처음에 유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구 자금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고, 록펠러의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던 독일을 제외한 서유럽에서는 그다지 큰 인기를 끌지 못했던 그러한 유전 기술학이었죠. 그러던 중 미국에서 록펠러와 카네기, 켈러그와 같은 거부들에게 미국 의학계가 자금을 본격적으로 조달받기 시작하면서 사회 전반으로 매우 빠르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후로 우생학 소사이어티, 컨퍼런스, 연구기관들이 설립이 되었고, 과학 논문들이 모두 우생학을 기초로 출판되었음은 물론 각 대학에서는 록펠러 대학을 중심으로 우생학부와 또한 학과들이 세워져 나갔습니다. 한마디로 록펠러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 우생학 연구를 록펠러는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록펠러 대학을 설립했던 것이고, 또한 록펠러 생명공학을 이용해 우생학을 꾸준히 연구했던 것은 물론 인공지능과 디지털을 이용해 인간을 하나로 연결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무한의 지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인간이 죽지 않는 영생의 연구 개발을 그 목표로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생학은 진화론과 결부되어서 열성 종자를 제거하고 우성의 혈통만을 유지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들의 최종 목표는 열성인자를 제거한다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결국 자신들이 죽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삶을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IT의 굵직한 거부들이 하나같이 모두 죽지 않는 영생 과학에 목을 매는 이유도 록펠러의 우생학과 매우 깊은 연관이 되어 있고요. 모두 그들의 목표는 소수 엘리트들의 영생을 위한 생명공학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생 불멸의 기술 개발의 완성을 엘리트들은 현재 특이점 혹은 신인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 초인공지능 시기가 도래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면 인간의 생명공학 기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기술력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고 세상을 지배하려는 소수의 엘리트들은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게놈 지도의 기술 해독이 거의 모두 끝나갈 정도의 이러한 발전 궤도에 올라서고 있고 의술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기하급수적 발전의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인공지능 의사가 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인간보다 더 명확하게 환자를 검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이러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인간은 게놈 지도의 1%를 해독하는데 무려 7년이나 걸렸지만 나머지 99%가 인공지능 발전에 의해서 불과 7년 만에 풀려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안에 심장 질환과 암에 대한 연구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거의 끝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30년 안에 인류는 모든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진 자가 누리는 혜택이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절대 누릴 수 없는 이러한 영원의 불평등의 혜택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멸의 시대가 곧 올 거라고 믿고 인공지능에 의해 늙지 않는 삶이 다가오는 날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딥스 산하의 거부들은 자신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무려 하루에 알약을 150개씩 건강에 대한 알약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GMO 음식을 철저하게 피하고 있고 유기농과 곤충 단백질 그리고 미네랄 워터를 마신다고 합니다. 물론 이 같은 자들이 신이 될 수는 없겠지만 신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종교에서 신은 전능하고 강력하고 아름다운 존재지만 이들은 컴퓨터와 디지털의 진화로 이 신의 능력을 점점 가져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 엘리트들은 우주 만물의 섭리를 끝없이 통찰하고 해석해야만 되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진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테슬라가 화성을 가겠다, 달을 가겠다, 우주를 개척하겠다 이 모든 것들도 결국 자신의 삶과 영생에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 그것은 우주의 머나먼 공간까지 지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긴 시간을 지배해야만 하고 당연히 인류는 수명이 지금보다 더욱더 길어져야만 하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곧 인공지능의 생명공학 개발과 함께 새로운 인류 진화론에 따른 창조의 시대로 진입하는 단계, 이것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시대의 과도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주의 새로운 정착 역시도 그 위험성을 자신들이 직접 모험을 걸지는 않겠죠. 과거 영국이 자신들의 국민들로 미국 식민지를 지배했고 또한 그것을 통해 통치했던 것처럼 테슬라와 나사 같은 딥스 마스코트 기업들이 현재의 개 돼지를 이용해 모험과 희생을 종용하면서 새로운 우주 개척지를 마련하고 후에 이 우주 개척 시대를 안전하게 지배하려는 그러한 의도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테슬라가 현재 추진 중인 화성 여행 과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딥스들은 자신들의 영생과 대중의 희생을 발판으로 인해서 더 넓은 우주 개척 시대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인류는 과거부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 방법을 찾지 못했고 특히 소수의 딥스 엘리트들은 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탈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보통 인류는 이 이성적인 방법으로 죽음을 아름답게 미워하는 것이었는데 인간과 동물의 모든 본능 중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느낌의 이 공포의 대상, 바로 이것이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소수의 엘리트들은 이 죽음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야욕을 죽음으로써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이들은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딥스들은 죽음을 이겨내야만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던 것이고, 이들이 죽음을 피하려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경험과 창의력 그리고 지식의 독점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식과 권력이 정신적인 생각과 이야기로 후세에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 숨 쉴 수 있어야만 그들의 지혜와 영향력이 더 극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에 다가오고 있는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죽음이 매우 희귀한 시대가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 자들은 결코 대중들 모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경제적 혹은 사회적 분위기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인류 감소 역시도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인구 감축은 더욱더 앞으로 심화되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딥스 엘리트들이 선택하고 있는 인류 최소, 그러니까 신인류의 최소 인구의 목표는 우주 개척 시대에 필요한 5억에서 6억 남짓의 인류가 될 것이고요. 이 이상의 인구가 생존하는 상황에서 모든 이에게 저들이 개발하고 있는 영생의 불로초 혜택을 준다라는 것은 곧 인류 사회의 파멸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저들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기계는 차가웠고 영원히 인간적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며 인간 없이는 아무 곳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기계가 인간의 의존을 버려버리는, 아니 인간이 오히려 기계에 의존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계는 인류 문명의 한 부분으로 다가와 인류의 의존성이 전혀 없이 스스로 살아가게 되는 시스템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 스스로가 문명을 발전시켰듯이 기계가 똑같이 인간의 문명으로 현재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기계란 곧 또 다른 인간의 객체로서 인정받게 되고, 이것은 감정과 가치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 과도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 인류는 그 과정에서 기계와 인간이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만 하고, 기계가 곧 인간이고 인간이 기계인 시대가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24시간 곁에서 절대 떼어놓지 않는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몸에 이식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깊이 의존하고 있다는 측면을 여실히 알 수가 있고, 사실상 이것은 인공지능과 우리의 뇌가 하나로 전내화가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인공지능은 점점 인간의 의존성을 벗어나게 될 것이고, 또한 인간의 지식에 의존하지도 않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서 미래에 도태되는 인류가 굳이 늘어나야 할 필요성도 자연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문명이 처음 불을 발견했을 때 불은 위험하고 무섭기는 했지만 반대로 편리한 문명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린 문제지만, 그동안 기술의 발전이 항상 양날의 칼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위험성은 위태로울 만큼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인 현재 기술의 그 정점의 발전은 물리학과 핵입니다. 무한의 에너지를 얻겠다라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현재 지구를 방사능으로 얼마나 초토화시켰는지 우리가 그것을 직접 보면서 기술의 위험성을 판단해야 됩니다. 인류는 혁명적인 기술을 만들어내는 데만 치중했지만 결국 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것을 이미 방치하는 수준에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는 우리의 몸을 서버에 연결해서 뇌의 기억을 분산 혹은 저장을 하거나 다른 사람 뇌에 연결을 해서 나의 기억을 공유하는 것도 가능해지기 시작하면서, 마치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USB를 이용하듯이 뇌와 컴퓨터를 아주 쉽게 연결해서 업로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생물학적 사고관의 한계를 넘어서서 점점 기계적 사고관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이제 더 이상 허구가 아니라 점점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고,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 스토리가 더 이상 황당한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있으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한 기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생물과 기계의 장점을 결합한 신인류, 즉 하이브리드 인류로 다시 재탄생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생각이라는 것은 프로세스의 일부분으로서 대부분 MS와 구글, 아마존이 개발 중인 클라우드를 통해서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현재 대중을 이용해서 성장시키고 있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생명공학 기술의 기적은 영화 엘리시움처럼 일반인들이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그들만의 특권이 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가 최근 스위스계 제약사 노바티스만 보더라도 2017년 항암치료제 킴리아의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킴리아의 1회 투약 비용은 무려 47만 5천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바이오테크 업체 즉 스파크 테라피틱스의 럭스티나라는 약품은 최초로 승인받은 유전자 치료제로서 유전자를 환자의 망막세포에 삽입만 하면 대부분의 시신경 사멸로 인한 시각장애인들이 눈을 뜰 수 있다는 기적의 약물이긴 하지만 애석하게도 양쪽 눈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은 무려 85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래로 갈수록 생명공학은 있는 자들에게 무한의 생명력과 만병통치의 기적을 낳고 있지만 반대로 가난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일찍 죽는 사회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공학과 의학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만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층 간의 격차는 상상을 초월할 수준으로 현재 흘러갈 수가 있고 이것은 곧 대부분의 심각한 빈부격차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즉 가난한 자들이 공멸할 위험도 내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딥스들이 만들고 있는 영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지구상의 현재로선 약 5% 남짓이 저러한 영생의 권리를 누릴 수가 있고요. 이 같은 불멸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록펠러는 록펠러 재단을 세웠고 그들 산하에 IT 거부들을 탄생시켜 그동안 우생학과 인공지능의 결합을 모티브로 새로운 신인류 탄생의 사활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소수의 딥스들이 이 같은 불멸의 영생을 꿈꾸는 진짜 이유는 결국 인간의 수명이 세상의 광범위한 지식과 지혜, 경험을 이해하기도 전에 죽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쌓는데 넘을 수 없는 이 죽음이 가장 큰 문제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죽음만이 인간이 신을 넘어설 수 없는 유일한 조건이자 결핍이었지만 이제 죽음을 넘어서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인류는 미래 신의 능력을 넘어설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지도 모르고 그들이 죽지 않고 쌓아가는 지식과 지혜는 그동안 죽음으로써 이루지 못했던 모든 기술적, 공학적 그리고 과학적 결핍의 문제를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류가 지구를 넘어 우주를 개척하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활한 우주 속의 시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초월적인 존재로 일단 변화해야 된다는 것과 그에 걸맞는 불멸의 경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수명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지식을 대신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생의 존재인 인공지능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딥스들은 이 신세계 질서 아젠다를 실행하기 위해서 인류를 통해 거대한 불멸의 임상 실험들을 여기저기에서 진행 중입니다. 인간의 몸에 칩을 심는다던가 아니면 거대한 백신 치료제를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죠. 자, 인간들 즉 현재 태어나고 있는 인간들은 그저 저들의 신인류 놀이에 이용을 당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정말 저들이 우리 인류에게 혼란만 가져올 수밖에 없는 불멸의 생명을 모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행복한 세상에 꿈을 꾸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의 현실의 세상을 한 번 더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빈부와 불평등의 사회는 더욱더 심화되어 가고 있고 불멸의 약은 대중 누구에게나 사용될 만큼 저렴하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가난한 자들이 먹는 GMO 작물과 스트레스, 환경오염 등은 더욱더 심각한 성인병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제약회사의 먹이로 사람들은 전락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딥스들 자신들이 하찮은 생명체에서 유일 신이 되려는 야욕을 발견해야만 되고, 이들은 최종적으로 그 꿈을 이루어줄 유일한 대안을 초인공지능, 즉 이 기술에 모두 맡기고 올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들은 지금 딥스 산하의 마스코트들을 통해서 초인공지능 개발에 모든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고, 즉 자신들의 불멸의 힘을 얻어야만 신세계 질서의 모든 계획들이 비로소 완성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정말 인류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불멸, 그것은 과히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존재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람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을 이용해서 저들이 새로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들은 애초부터 인간을 통해서 기술, 문명의 발전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신과 같은 영생을 얻겠다라는 의도로 모든 인류의 문명의 발전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자들이 얻게 될 지식과 지혜의 무기는 실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전염병 사태 출현과 디지털 세상의 진짜 의도가 이로써 만천하에 드러난 셈인과 다름이 없고요. 죽지 않는 불멸의 생명, 그것이 저들이 신세계 질서를 위해 최종적으로 원하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빌 게이츠를 시작 중심으로 해서 현재 IT 위주의 편중적인 기술로만 문명이 급성장했던 그 이유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먹고 살기에만 급급하고 있을 때 저들은 우리들 몰래 조용히 식량과 개인정보 권한, 인류와 디지털을 연결하는 초인공지능의 개발, 그리고 감시 통제, 마지막으로 불멸의 삶이라는 신세계 질서의 거의 모든 조건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되고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